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인생은 결국 잃어버린 시간에 불과하다. 1913년부터 1927년까지 출간된 이 방대한 소설은 총 7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루스트의 섬세한 관찰력과 심리 묘사, 그리고 시간과 기억에 대한 철학적인 성찰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주인공 마르셀의 유년 시절부터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시간의 흐름과 기억의 변화, 그리고 사랑과 상실, 예술과 사회 등 다양한 주제를 탐구합니다. 프루스트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문체로 독자들을 매료시키며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과정을 통해 삶의 의미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합니다. 과거는 풍화되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 기억으로 남아있다가 초시간적 감각을 계기로 되살아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1권 스완네 집 쪽으로. 어린 시절 나는 콩브레라는 작은 마을에서 여름을 보내며 스완 가족과 친분을 쌓는다. 특히 스완 부인에게 매혹되었던 기억과 마들렌 과자를 통해 과거를 회상하는 무해지적 기억의 경험은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 스완은 오데트라는 여인에게 깊이 빠져들지만 그녀의 변덕스러운 성격과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로 인해 끊임없이 질투와 의심에 시달린다. 결국 스완은 오데트와 결혼하지만 사랑의 환멸을 느끼고 괴로워한다. 이는 사랑의 허무함과 집착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에피소드이다. 마르셀은 발베크라는 휴양지에서 머물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름과 관련된 기억과 환상을 탐구한다. 이는 이름이 가진 의미와 기억의 작용 방식에 대한 프루스트의 섬세한 통찰을 보여준다. 2권 꽃핀 소녀들의 그늘에서. 마르셀은 발베크 해변에서 만난 소녀들, 특히 질베르트에게 강렬한 사랑을 느낀다. 하지만 질베르트의 변덕스러운 태도와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로 인해 마르셀은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결국 그녀를 잊기 위해 파리로 돌아간다. 마르셀은 질베르트에 대한 사랑을 통해 사랑의 환상과 현실의 괴리를 경험한다. 그는 질베르트를 이상화하고 환상 속에서 그녀를 사랑하지만 현실의 질베르트는 그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사랑의 본질과 환상의 위험성에 대한 프루스트의 탐구를 보여준다. 3권 게르망트 쪽. 마르셀은 귀족 사회에 대한 동경을 품고 게르망트 공작 부인에게 접근한다. 하지만 그는 귀족 사회의 허영심과 위선을 목격하고 실망한다. 이는 사회적 지위와 명성에 대한 프루스트의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마르셀은 연극 배우 베르마의 연기를 통해 예술의 아름다움과 힘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예술과 현실의 간극을 느낀다. 이는 예술의 본질과 현실과의 관계에 대한 프루스트의 탐구를 보여준다. 4권 소돔과 고모라. 이 부분에서는 샤를리스 남작의 동성애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물들의 성적 욕망과 숨겨진 관계가 묘사된다. 프루스트는 동성애를 비롯한 다양한 성적 취향을 객관적이고 섬세하게 묘사하며 인간의 욕망과 사회적 규범 사이의 갈등을 드러낸다. 5권 갇힌 여인. 마르셀은 알베르틴이라는 젊은 여성과 사랑에 빠지지만 그녀의 자유분방한 성격과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로 인해 끊임없이 질투와 의심에 시달린다. 그는 알베르틴을 자신의 집에 가두고 감시하지만 결국 그녀는 탈출하고 마르셀은 깊은 상실감을 느낀다. 6권 사라진 알베르틴. 알베르틴은 마르셀에게서 탈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로 죽는다. 마르셀은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며 과거의 기억과 환상 속에서 그녀를 끊임없이 되살린다. 이는 사랑과 상실, 기억의 힘에 대한 프루스트의 탐구를 보여준다. 7권 되찾는 시간. 마르셀은 전쟁 후 파리로 돌아와 게르망트 공작 부인의 저택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한다. 그는 파티에서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시간의 흐름과 기억의 변화를 실감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예술을 통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마르셀은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기로 결심한다. 그는 예술을 통해 과거의 시간을 되찾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 작품 자체가 그러한 믿음의 결과물이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1913년에서 1927년에 걸쳐 간행된 작품으로 과거는 풍화되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 기억으로 남아있다가 초시간적 감각을 계기로 되살아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1871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평생 따로 일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병약해 9세 때 신경성 천식 발작을 일으킨 이후로 평생 이 고질병을 앓았다. 이후 콩도르세 고등학교를 나와 파리대학교 법학부로 진학했는데 그 사이에 벌써 문학적 재능을 드러내 동인 잡지나 상징판 문예지 등의 시와 수필, 단편소설 등을 발표하기도 하고 여러 사격의 모임이나 문학살롱에 출입하기도 했다. 그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착수할 때까지 수년 동안 존 러스킨의 연구와 번역이나 소설 형식의 평론을 시도하면서
나중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수록할 만한 주제를 모색했다. 1905년 어머니가 아버지에 이어 2년 만에 5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자 아들은 세상을 뒤로하고 코르크로 벽을 바른 방에 틀어박혔다. 친구들에게나 간혹 편지로 소식을 전하며 평생 독신으로 세상을 등지고 살았다는 표현이 아마 맞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무려 17년간을 고독 속에 침잠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1909년 가을에 드디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착수해 1911년에 제1편 수학내 집적으로를 집필했는데 출판사를 찾기 힘들어서 하는 수 없이 1913년에 그라세사에서 자비로 출판했다. 제2편 꽃핀 소녀들의 그늘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때문에 1919년에 누벨르비 프랑세즈에서 출판되어 콩쿠르상을 받았다. 그 이후 프루스트는 다가오는 죽음과 숨막히는 경쟁을 하면서 작품의 완성을 서둘렀지만 1922년 11월 제5편 갇힌 여인을 추구하다가 중반에 폐렴으로 사망했다. 후반에 해당하는 3분의 1은 초고 상태로 남겨져 사후에 출판되었다. 아인슈타인이나 프로이트의 문학판으로 평가되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독자들이 가장 적은 작품에 속한다. 그 이유는 프루스트를 읽는 것이 결코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독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도전은 엄청나다. 우선 그것이 무려 4,000쪽에 달하는 대하소설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복잡한 문체와 잘 다듬어진 우아한 표현들을 복잡다단하게 엮은 문장들도 소화하기 어려운 장애물이다. 그런데 이런 복잡함의 극치는 아마도 이 작품이 통념적인 의미에서 줄거리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 연유할 것이다. 이 소설은 한 인간의 의식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외부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은 내면 세계의 1인칭 화자의 시각을 통해 철저하게 걸러진다. 그런데 이 과정이 쉽게 읽히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러움이 점점 가중되는 것이다. 프루스트 연구가 헤럴드 마치가 지적한 대로 그런 비교는 사실 프로이트나 아인슈타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한 것이다. 프루스트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대작을 무의식에 관한 일련의 소설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은 프로이트적인 의미에서 한 말이 아니었다. 프루스트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놀라운 경지로부터 구현했다. 이것이 바로 무의지적 기억이라는 개념으로 파이 껍질을 맛보다가 또한 오래된 나무 계단의 냄새를 맡다가 갑자기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경험은 물론 당시의 생생한 느낌과 생각까지 그 전체상을 떠올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프루스트의 통찰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다. 그러나 과장이라는 사람도 있었다. 프루스트의 진정한 성취는 그런 기억을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그는 어린 시절에 강렬한 감정을 바로 불러낸다. 예를 들어 한 건 서두 조금 지나서 화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머니가 입 맞춰주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는지를 묘사한다. 이렇게 시간을 앞뒤로 오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프루스트가 아인슈타인의 시간과 상대성에 관한 이론을 의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프루스트를 프로이트와 연결시킬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인슈타인과 연결시킬 수 있는 증거도 없다. 역시 헤럴드 마치의 조언대로 프루스트는 그 자체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볼 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사라져가는 그리고 1차 대전과 더불어 완전히 없어진 프랑스 귀족 상류층의 삶에 대한 풍부하고도 꼼꼼한 모자이크로 다가온다. 프루스트는 그런 세계에 익숙해 있었다. 그의 편지를 보면 걸핏하면 공주 누구니 무슨 백작이니 무슨 후작이니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등장인물들은 아름답게 묘사돼 있다. 프루스트는 놀라운 관찰력과 감미로운 산문의 재능을 타고났다. 길고 나른한 문장을 써내려가면서 중간중간에 종속절이 수도 없이 들어간다. 그러면서도 조밀한 단어의 장식들로 방향과 의미에 있어서 생생함과 명징함을 유지한다. 프루스트를 베르그송이나 보들레르, 졸라와 결부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의 서술은 글쓰기로서 작동한다. 그걸로 충분하다. 이 소설에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융합되어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세계가 교차한다. 화자인 나의 소년 시절을 환기시키는 것으로 이 소설은 시작된다. 소년이 매년 휴가를 보내러 간 시골 마을 콩브레에는 두 개의 산책길이 있다. 하나는 파리의 부르주아인 스왕가의 별장으로 향하는 길로 그곳에는 스왕 집안의 딸 질베르트가 살고 있다. 또 하나는 중세 때부터 내려온 명문게를망트 공작 부인의 저택으로 향하는 길이다. 이 두 갈래 길은 소년인 나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두 가지 동경의 방향을 상징하는데 소설은 이 두 개의 세계가 세기 말에서 제2차 세계대전 직후까지의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서로 교차하며 융합해가는 형태로 전개된다. 나는 파리에서 다시 만난 질베르트와의 아련한 첫사랑이 깨진 뒤 할머니와 노르망디 해변의 발베크로 가고 그곳 해변에서 알게 된 소녀 알베르틴에게 끌린다. 사격의 사람들이 모이는 이 피서지에서 나는 또한 게르망트 가문의 생루아와 샤를리 등의 친구를 얻는다. 그 뒤 파리로 돌아간 나는 그들의 지도를 받으며 동경하던 생제르맹가의 귀족 사회에 조금씩 편입되어 가고 샤를리를 중심으로 한 기괴한 소돔의 거리도 엿본다. 한편 나는 발베크에서 만난 이후 알베르틴과의 교제가 깊어감에 따라 그녀가 고모라는 여자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깊어져서 질투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녀를 자기 집에 가두어 놓고 진상을 알려고 하지만 결국 알베르틴의 가출과 죽음으로 지옥과 같은 동거 생활을 끝내게 된다. 인생에 대한 꿈도
작가가 되겠다는 희망도 잃은 채 막막한 기분으로 두 번째 요양지에서 파리로 돌아온 나는 초대를 받아 게르망트 대공의 저택으로 가는 도중에 저택 안뜰에 울퉁불퉁한 자갈에 발이 걸린다. 그러자 갑자기 말할 수 없는 행복감과 함께 산마르코 사원의 세례당에 있던 울퉁불퉁한 자갈과 베네치아의 도시가 떠오른다. 그것은 마들렌 과자의 체험과 같이 무의식적 기억이 나타난 것으로 나는 이런 과거와 현재에 공통되는 초시간적 감각이야말로 존재의 본질을 나타내고 이 기적만이 잃어버린 시간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살롱에서 만난 옛 지인들은 모두 놀라울 정도로 나이가 들었다. 죽은 생로라 질베르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이 소녀 속에 자신이 소년 시절에 동경했던 두 개의 방향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본다. 이렇게 해서 나는 시간의 파괴를 초월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세계의 존재를 알게 되고 드디어 글을 쓰겠다는 결심을 한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주인공 나는 작품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보다는 관찰하는 것을 주된 일로 삼고 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마음에 비친 자연 세계의 관능적인 아름다움이나 사교계의 미세하고 추악한 인간의 모습을 정교한 렌즈처럼 찍어내기도 하고 자신의 내면으로 다가왔다가는 멀어지는 감정과 감각의 기복을 가만히 맛보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는 일종의 허점, 말 그대로 정확한 의미에서의 반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이 소설의 특징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라는 관찰 기계를 통해 체험된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각이나 심미를 매우 호흡이 길고 환기적인 문제를 사용해 표면으로 끌어내는 데 있다. 다음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개략적인 내용이다. 제1부 수완네 집 쪽으로 나 마르셀은 밤의 무의식인 기억의 소생에 의하여 과거의 추억에 잠기게 되었다. 소년시대를 보낸 고향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다. 한 갈래는 수완네 집 쪽으로, 다른 갈래는 귀족 게르망트 가의 별장으로 통했다. 수완가의 아름다운 아가씨 질베르트를 향한 동경. 첫사랑의 추억. 제2부 꽃핀 소녀들의 그늘에서 피서지에서 게르망트가 아가씨들, 그 중에서도 알베틴과의 만남이 추억에 어려있는 것이다. 제3부 게르망트 가의 사람들. 우리는 게르망트가 파리 저택에 살면서 동경하던 귀족 사회에 드나들게 되었다. 게르망트 공작 부인을 향한 연정. 나를 찾아온 알베틴과의 키스와 사랑. 제4부 소돔과 고모라. 내게 호의를 베풀던 샤를리스 남작은 남색가였다. 뿐만 아니라 연인 알베틴 역시 동성애의 여인이었다. 사랑의 허망감에 고뇌하고 질투하던 나는 돌연히 결혼을 결의하고 그녀를 독점했다. 제5부 갇힌 여인. 알베틴을 독점하여 동거 생활을 하던 도중에 나는 계속 질투와 의욕에 괴로워했다. 평화로움과 다툼 뒤에 권태가 찾아들고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허무감 속에 있을 때 갑자기 그녀는 가출해버린다. 제6부 자취 감춘 여인. 헤어지기를 원하고 있었는데도 그녀의 가출은 나를 괴롭게 했다. 뒤이어 알베틴이 말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소식에 절망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망각으로 흘러가 버린다. 첫사랑의 질베르트는 개망 가의 귀공자와 결혼한다. 질베르트와의 만남을 통해 내가 그때 적극적이었다면 그녀와의 사랑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제7부 되찾은 시간. 결혼한 질베르트는 남편의 변태 성욕으로 괴로워한다. 나는 문학적 재능이 없는가 보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한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져 귀공자는 나가서 전사. 전쟁이 끝나고 게르망트 대공비의 연주회에 초청된 나는 그 입구에서 굴러 쓰러지며 베니스 성당의 바닥에서 느낀 감각을 생각해냈다. 그와 어울려 베니스의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되살아나며 나는 크나큰 환희에 쌓였다. 현대와 과거에 걸쳐 있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존재. 나는 예술이 무엇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분명한 자신을 가졌다. 10여 년의 삭막한 생각이 지나간 뒤에 관념은 관념을 부르고 드디어 그 계시를 얻은 뒤에 때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살롱에는 낯선 사람들이 모여들고 나는 질베르트가 낳은 딸에게 소개된다. 나는 다시 창작에 몰두할 것이라는 비장한 결의를 굳힌다. 끝으로 총평하면 작품이란 현실의 정직한 거울이 아니라 만화경처럼 생을 확산시키거나 망원경처럼 멀리 있는 한 점을 확대하기도 하면서 현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생각은 은유 이론과 더불어 현대 문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조이스와 함께 프루스트가 현대 문학의 시조라고 불리는 이유에는 언어의 이 마술적인 기능에 주목한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사실 로브 그리에, 사르트, 비토르, 클로드 시몽 등의 작품은 프루스트를 빼고는 생각할 수 없다.